20년마다 한 번씩 지역 주민들은 우리 마을 위에 검은 무지개가 걸린다고 주장했다. 나는 2015년에 34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그레이롭이라는 해변 공동체에 이사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이가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라고들 한다. 2023년 겨울에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그 말에 동의하게 된다. 나는 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버렸다. 슬픔에 시들고 닳아버렸다. 그것이 바로 검은 무지개를 살아남은 대가다. 하지만 그 검은 아치에서 떨어지는 단 한 방울의 빗방울이라도 입술 사이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대가는 훨씬 더 크다. 나는 그것을 검은 무지개라고 부르지만 물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지개라는 것 자체가 정의상 검을 수는 없다. 하얗지도 않을 수 없다. 그 과학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레이롭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게 부른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적합한 묘사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검은 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20년마다 한 번씩 색도 기쁨도 없는 그 징조가 7일 동안 태양을 그 어두운 아치로 가려버린다. 늘 그래왔다고 한다. 기록을 보면 확실히 2003년, 1983년, 1963년, 그리고 1883년까지 20년마다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이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건 마을이 가장 잘 지키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레이롭에서의 삶은 그 외에는 정말 멋지다. 경제는 번성하고 해안선은 숭고하며 날씨는 온화하다. 나이든 지역 주민들이 말해주길 그게 바로 대가라고 한다. 20년마다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난다. 검은 무지개의 재앙을 피해 기다렸다가 일주일 뒤 하늘이 맑아지면 돌아온다. 어쩌면 그건 합리적인 거래일지도 모르고 그레이롭은 살기 좋은 마을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 끔찍한 진실이 없었다면 말이다. 실제로 항상 희생자가 나온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항상 있다. 대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사온 나 같은 바보들이거나 검은 활을 본 적이 없고 그게 주민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것인지 본 적 없는 사람들이다. 검은 비에 맞으면 인간 이하의 무언가로 변해버린다. 나는 이후 마을 회관에서 사서의 허락을 받아 잠깐 열람한 열쇠로 잠긴 기록들을 읽었다. 그레이롭 마을 밖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 뉴스 기사도 소셜미디어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다. 마르데 그레이롭 자체가 경계 너머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아마도 나 같은 신참이 다소 차가운 환영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주민들에게선 짜증 섞인 느낌이 있었다. 어떻게 우리 낙원의 한 조각을 찾아냈지? 너는 이걸 나눠 가질 자격이 없어, 친구. 너는 이 파이 한 조각도 누릴 자격이 없어. 뭐 상관없지. 검은 활이 오면 네 운명을 맞이할 테니까. 너 같은 졸린 신참들은 항상 그렇게 끝나지.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게 설명이 된다. 하지만 나는 많은 후회를 했다. 2015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떠나고 싶었다. 런던의 끔찍한 집과 끔찍한 월급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레이롭이 주는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엔지니어링 회사에서의 높은 연봉, 안락한 집, 아름다운 위치, 그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환영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나를 냉대했다. 물론 동료들 대부분과는 잘 지냈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곳에서 출퇴근했다. 거의 전부가 그랬다. 단 한 명의 지역 주민이 나와 함께 토목 엔지니어로 일했다.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 느꼈던 단 한 명의 지역 주민, 찰리였다. 신경 쓰지 마. 퇴근 후 근처 펍에서 술 한잔하면서 내가 마을의 나이든 주민들에게서 더러운 눈초리를 받을 때마다 찰리는 그렇게 말했다. 신경 안 쓰기가 어렵지. 내가 대꾸했다.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 나만 신참인 것도 아닌데. 우리는 종종 더 밝은 화제로 넘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찰리는 화제를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마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쯤 그는 마침내 대화를 조금 더 깊이 끌고 갔다. 아마 나를 충분히 가까운 친구로 여겨 진실을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한 걸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솔직히 말할게, 마이클. 그가 말했다. 너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마을 때문이야. 이곳은 유토피아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나누기 싫어하는 거지. 나는 웃었다. 유토피아? 맙소사 찰리. 좀 경건하게 들리는데 설마 나를 교회로 데려가 세례 주려는 건 아니지? 그렇다면 정말 긴 게임을 하는 거네. 그는 눈을 굴렸다. 진심이야, 마이클. 생각해봐. 네가 이런 완벽한 곳에서 살아본 적이 언제야? 끔찍한 계단과 주민들의 거북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여기 거의 2년을 살았잖아. 런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말은 안 했고. 왜 그랬을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은 직장 때문인가 봐. 그리고 직장에 친구들도 있고. 톰, 레리, 닉. 그리고 너 정도? 그가 웃었다. 그래. 하지만 그들은 다 다른 데 살아. 이 마을 전체에서 네 친구는 한 명뿐이야. 가끔 술 마시는 친구 한 명. 아야, 내가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그렇게 한심한 줄은 몰랐네. 가끔 데이트도 하잖아. 레이첼, 괜찮았잖아.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어? 내 목소리가 중얼거림으로 변했다. 2달 전쯤. 찰리가 씩 웃었다. 설령 장기 연애 중이었다 해도 너와 네 연인은 몇 달 전에 그레이롭을 떠나실 거야. 직장은 유지했겠지. 연봉이 좋으니까. 하지만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을에 남아있겠어? 홀씨가 너한테 침까지 뱉었잖아. 너도 그 사람 성격 더럽다고 했잖아. 나 두꺼운 피부야. 신경 안 써. 마이클, 제발.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어차피 사람 많은 거 좋아하지도 않아. 좋은 집, 좋은 일자리, 멋진 전망이 있잖아. 바로 그거야. 찰리가 열정적으로 손가락을 나에게 겨누며 말했다. 그게 바로 핵심이야. 유토피아. 이곳은 유토피아야. 나는 코웃음 쳤다. 좋은 곳이긴 하지, 찰리. 하지만 너무 과장하지 말자.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너도 느끼고 있잖아. 이 마을엔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늘 그랬어. 영국 어디에, 아니 세상 어디에 이런 완벽한 곳이 또 있겠어? 주민들은 잊어. 나는 삶 자체를 말하는 거야. 음식이 네가 먹어본 그 어떤 것보다 신성하게 맛있지. 채소, 과일, 고기 모두 이 세상에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신선해. 나는 피부가 살짝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물론 그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이전에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육즙이 풍부하다는 걸 알았다. 새로 생긴 끝없는 탐욕에도 이상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다. 낯선 이들을 멈추게 하는. 그리고 너 지금 완벽한 몸 상태잖아. 찰리가 말했다. 이제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었잖아. 내가 놀렸다. 찰리는 눈을 굴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모두를 봐, 마이클. 우리는 폭식가야. 먹고 먹고 또 먹어.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셔. 이 펍은 넘쳐 흐르고 건강한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탐닉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그런데도 우리 중 누구 하나도 나쁜 몸 상태가 아니야. 나는 마을 식당에서 거의 매일 즐기던 풍성한 고기, 와인, 케이크 잔치를 떠올렸다. 또 다른 점이었다. 나는 집에서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다. 런더던에서는 스스로 요리도 많이 했는데 말이다. 하지만 여기 그레이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했다. 식사 옵션이 너무 후용했기 때문이다. 찰리가 옳았다. 음식은 뭔가 달랐다. 술도 달랐다. 나는 건강한 한계를 훨씬 넘어 먹고 마셨다. 또다시 찰리가 옳았다. 그런데도 배에 전혀 살이 안 붙었다. 이전에도 그 생각이 스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장소의 모든 호기심처럼 그것도 떠오르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바다 공기가 신선하고 해안 산책 때문이겠지? 내가 말했다. 찰리는 눈을 굴렸다. 너 거의 걷지도 않잖아. 바다 전망이 보이는 집에 소파에 앉아서도 충분히 즐기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몸에 붙어야 할 살은 하나도 안 붙어.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마이클. 네 집. 그 빌어먹을 네 집. 아니, 내 집도. 모두의 집. 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 모두 놀라운 연봉을 받는데 모든 게 터무니없이 싸다. 경제가 말이 안 돼. 우리는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백만장자야, 마이클. 우리는 백만장자라고. 나는 코웃음 쳤다. 올해 처음으로 100만을 찍었지? 그런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찰리가 웃었다. 너 토목 엔지니어야. 맙소사. 엔지니어 연봉이 어디서나 괜찮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우리는 모두 백일몽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친구.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명료한 순간들은 내일 잠깐뿐이야. 몇 분 뒤면 다시 백일몽으로 돌아가. 그레이롭의 모든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잊어버리고. 잘못됐다. 내가 말했다. 좋아. 네 말에 동의한다고 치자. 이곳이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인 유토피아라고 생각한다고. 바로 그 단어가 핵심이야. 유토피아.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조종되는 장소에 우연히 들어왔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다. 나는 그것을 소리내어 말했다.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던 것을. 찰리가 옳았다. 이곳은 지상적인 것도 옳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중독이었다. 나는 떠날 수 없었고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 다른 주민들이 주는 무례한 말이나 침뱉기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이 마을의 시민 자격을 더 잘 가진다고 느꼈다. 그들 다 꺼져. 나는 생각했다. 나도 낙원을 원해. 유토피아에는 대가가 따르지, 찰리. 내가 여기서 소년으로 자랄 때는 전혀 몰랐어. 왜 알아챘겠어? 그게 내가 아는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2003년 11월이 왔고 겨울 직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 나는 14살이었어. 멍청한 소년이었고 마을의 변화, 어른들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 오늘 저녁 네 주위에 보이는 많은 얼굴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엄숙해지는 얼굴들. 아니, 엄숙하다기보다는 긴장한 거야.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예상하는 듯 긴장하고 있었어. 그리고 11월에 그 뭔가가 왔어. 나는 찰리에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검은 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치르는 대가야, 마이클. 20년마다 일주일 동안. 아, 내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홀 씨가 그 얘기하던 거 기억나? 20년마다 한 번 오는 검은 무지개. 피부에 닿으면 너를 썩게 만드는 검은 비.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 찰리. 장난치는 거 아니야, 친구. 그가 약속했다. 그리고 피부에 닿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마시는 게 너를 바꾸는 거야. 그건 어디에나 들어가. 상수도에, 문 아래로, 창문을 통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들어갈 방법을 찾아내. 나는 비웃었다. 설마 너까지? 찰리, 너는 제정신인 줄 알았어. 항상 홀 씨가 그냥 미쳤거나 나를 그레이롭에서 쫓아내려고 애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레이롭 전래동화였던 거네. 멋지다. 찰리는 인상을 찌푸렸다. 네가 믿지 않는 건 이해해. 하지만 사실이야. 검은 무지개 같은 건 없어. 내가 말했다. 무지개는 검을 수 없잖아. 정확히 말하면 무지개가 아니야. 찰리가 설명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우리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도랑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오래된 협곡을 자전거로 달리며 그곳이 우리 마을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로니, 알렉스, 안나가 있었다. 우리 모두 그냥 우리 일에 집중하며 어른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굴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너무 크고 맹렬해서 내 귓속에서 종이가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온 한기가 마치 인간의 비명처럼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왔다. 무서운 이야기 잘하네. 내가 말했다. 찰리는 내 비아냥을 무시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협곡에 모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자전거나 나무에 매달린 타이어 그네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천둥의 근원인 하늘을 쳐다봤고 우리의 눈에 설명할 수 없는 형상이 우리 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검은 실타래들이 현실의 찢어진 틈새에서부터 뭉쳐져서 무지개 모양의 어두운 아치를 만들었다. 나는 내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줄 알았다. 빨강, 주황, 노랑. 어떤 색이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점점 더 짙어지는 검은색만이 평소 조용한 우리 해변 마을 위 하늘 전체를 오염시키는 듯했다. 그리고 그게 진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 안다. 하지만 신이시여. 그 후로 모든 게 훨씬 더 미친 일이 되었다, 마이클. 찰리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나는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지루해졌다는 거였다. 나는 유령 이야기 같은 것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몰래 무서워하면서도 그걸 지루하다고 라벨링해서 덮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기꺼이 인정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확실히 겁쟁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지역 주민 중 한 명인 글리슨 씨가 우리 테이블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찰리는 얼굴이 매우 참백했다. 글리슨 씨가 또 주차자리에 대해 잔소리하나? 내가 웃으며 물었다. 그랬어. 찰리가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건 그렇고 이번 주말에 뭐해? 나는 웃었다. 뭐? 이번 주말에 내가 뭐 하냐고? 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면 초조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시 말하지만 나는 사실 그가 이야기를 끝내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예의상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연히도 그가 나를 도와줬다. 아냐, 됐어. 그가 말했다. 그냥 장난쳤어. 다른 얘기하자.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랬다. 그래, 나는 확실히 겁쟁이였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었다면 친구가 그냥 장난쳤다고 안도하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했을 텐데. 더구나 찰리의 표정을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는 절대
장난친 게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난 2023년 12월 4일, 나는 그걸 직접 알게 되었다. 월요일 늦은 밤,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다. 찰리는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레이엄이 눈치채지 않을지도 몰라. 그가 책상 칸막이 너머에서 속삭였다. 눈치챌 거야. 내가 말했다. 또 일찍 집에 가는 거 아냐? 제발 친구, 오늘은 달라. 맙소사,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네가 안 도와주면 여기서 바로 사표 낼 거야. 나는 모니터 옆으로 몸을 기울여 그를 봤다. 도대체 왜 그래? 그는 숨을 고르는 듯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진심 아니었어. 그냥... 찰리, 제발. 지난주 내내 이러고 있었잖아. 나는 이미 이 시기가 싫은데 네가 매일 투덜대면 더 최악이 될 거야. 젠장 마이클, 그냥 커버해줘.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내가 물었다. 지난 일주일 내내 물었고 지난주에 이미 2번이나 4시에 일찍 빠져나갈 때 커버해줬다. 다행히 둘 다 무사했지만 측장 그레이엄에게 혼나는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찰리는 점점 나를 짜증나게 했다. 놀랍게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더 놀라운 건 친구가 일주일이나 걸려서야 털어놓았다는 거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사실 집에 전혀 안 갔어. 지난 일주일 내내 호텔에 있었어.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내가 쫓아냈어? 아니, 찰리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사무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그레이론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냥 지금처럼 도망가고 싶었어, 마이클. 너도 네가 아는 게 좋다면 똑같이 해야 해. 그제야 깨달았다. 너무 늦게. 지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그보다 더 오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지난 반년 정도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홀 씨가, 베이커리 주인 베티가 몇 년 전 내 친구 찰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건 그 옛날 동화랑 관련된 거지? 나는 황혼에 모이는 구름을 보며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맙소사 찰리, 네가 그 이야기 해줬던 거 아직도 기억나. 장난이라고 했잖아. 그런 터무니없는 걸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 거짓말이었어.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찰리가 소년 시절 목격했던 그로부터 20년 후, 그레이롭 하늘에 진짜 어둠이 내려앉았다. 단순한 구름이나 밤이 오는 게 아니었다. 이건 내 필멸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둠이었다. 그 어둠이 모이고 있었다. 검은 기둥들이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솟아오르며 찰리가 말했던 대로 뭉쳐지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 형상들이 하나가 되었다. 먼 하늘에 떠다니는 작은 검은 덩어리들이 지평선에서 춤추며 우리 세계 넘어 어떤 다른 세계의 주변에서 춤추는 곤충처럼 보였다. 이 불가능한 현상을 목격하면서 우리 너머에 그런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리 터무니없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검은 기둥들이 그 세계에서 나와 우리 작은 마을 위에 모여들어 소용돌이 치고 섞여 하늘을 검게 물들이는 통일된 물질이 되었다. 연기 같은 실타래들이 하늘에 하나의 뚜렷한 검은 아치를 만들었다. 검은 활.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조차 미워했다. 홀 씨가 처음 말해주고 평소 침착한 내 친구 찰리가 강화해준 그 기괴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내가 한때 믿었던 세상에서 가장 미신을 믿지 않을 사람, 그레이롭의 후진 주민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준 동화를 믿지 않을 사람. 하지만 가장 현명한 마음조차 어린 시절 형성기에는 유연하다.
그게 내가 몇 년 전 펍에서 찰리의 유령과 괴물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다. 이제 그 설명은 사라졌다. 아니면 나도 미쳤거나.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찰리와 3층에 있던 다른 동료들처럼 나는 그것을 바라봤다. 검은 무지개. 하늘 거의 전체를 채우며 황혼에서 어둠으로 단숨에 세상을 바꿔버리는 무지개. 한낮에 나타났다면 태양을 가렸을 거라고 상상했다.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건물 안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외지인으로 출근할 때만 그레이롭에 발을 디뎠을 뿐이었다. 그들이 보는 게 뭔지 근거조차 없을 텐데. 나는 그들의 무지를 부러워했다. 내 머릿속은 현기증 나고 공포스러운 감정의 쓰레기장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시나리오들을 생각했다. 마시지 마. 찰리의 경고였다. 그게 뭔지 답은 곧 왔다. 천둥이 다시 하늘을 갈랐고 그 아치에서 검은 것이 쏟아졌다. 마르대 수도꼭지가 비틀리거나 부서진 듯 어머니 자연의 거대한 하늘 갈라지는 굉음과 함께. 그러고 나서 이슬비, 검은 비가 왔다. 작은 검은 곤충들이 위에서 쏟아져 내려 그레이롭의 모든 외부 표면을 덮기 시작했다. 먼 저수지를 채우고 해안선을 때리는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우리 완벽한 유토피아에서 오염에 취약한 모든 표면을 더럽히기 시작했다. 그 비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 물질은 거의 모든 빛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리까지 가려버렸다. 찰리가 처음부터 옳았다. 모든 게 가면이었고 열병 같은 꿈이었다. 그레이롭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화려함, 편안한 일상을 대가로 받았다. 그 대가는 20년마다 한 번 치러야 했다. 때가 왔다. 빚을 갚아야 할 때였다. 나는 이 저주받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잡고 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2023년 겨울이 오자마자 그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지 않은 불쌍한 바보였다. 마지막으로 그 어둠이 그레이롭을 휩쓴 지 20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때 나는 뭔가를 기억해냈다. 너 이야기 끝내지 않았잖아. 나는 옆에 있는 찰리에게 속삭였다.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2003년,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야. 이게 대체 뭐든지 간에. 이게 뭐야, 찰리? 도대체 뭐야? 그는 고개를 저었고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가야 해, 마이클. 지금 당장. 정말 지금 당장. 우비 가져와야 해. 피터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방 반대편에서 사라가 끼어들었고 그녀의 질문에 숨죽이는 소리가 합창처럼 따라왔다. 나는 사무실 건물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우리 층 엔지니어 피터 브리지스가 자기 차 옆에 서 있었다. 5분 전쯤 뭔가를 가지러 나갔다고 어렴풋이 기억났다.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게 분명했다. 지금 그는 비에 맞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모습으로 보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분명했다. 그는 그것을 마셨다. 아마 천둥이 하늘을 갈랐을 때 호기심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벌려 검은 덩어리나 떨어지는 방울을 삼켰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을지도. 어쨌든 상관없었다. 결과는 같았다. 나는 2003년에 찰리와 다른 주민들이 본 걸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변했다는 걸,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3층 엔지니어링 부서의 상계적 안전함에서 봐도 그의 불규칙한 움직임은 뚜렷했다. 경련, 머리에 대는 손, 다리가 떨리는 모습, 그리고 자기 차와 옆 차 사이에서
핀볼 기계처럼 끝없는 루프에 갇힌 듯 몸이 흔들렸다. 맙소사, 사라가 신음했다. 우리 측장 그레이엄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아직 4시 반이야. 퇴근 시간 아니야, 사람들아. 이번 주말에 촉박한 마감이 있어. 그레이엄, 박 봤어? 해리라는 동료가 물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코를 꼬집었다. 그래, 봤어, 해리. 비 오잖아. 그건 보통 비가 아니야. 찰리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레이엄, 보호복 입고 차 타고 지금 당장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해. 안 그러면 피터처럼 될 거야. 찰리가 창문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자 우리 무능한 상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창가로 다가가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그곳은 이미 두꺼운 검은 슬러시층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과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보통 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멍청한 상사에겐 너무 과한 요구였나 보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게으른 직원들만큼은 날카로웠고 그의 눈은 즉시 검은 가운데에서 경련하는 피터를 알아봤다. 또 일찍 집에 가려는 거야? 상사가 혀를 찼다. 아니에요. 차에 가서 스웨터 가지러 갔어요. 추웠거든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다. 그러다 그 검은 비에 맞았어요. 왜 그렇게 의심하는 투예요? 그레이엄은 겁에 질린 얼굴들로 가득한 방을 둘러보며 코웃음 쳤다. 너희들 다 왜 이래? 선생님, 저거 정상적으로 보여요? 해리가 마을 위에 걸린 검은 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평생 저런 거 본 적 있어요? 무지개? 그레이엄이 물었다. 이번엔 찰리가 코웃음 쳤다. 무지개는 검지 않아요. 저건 아냐. 그는 한숨을 쉬고 톤을 누그러뜨리며 방향을 바꿨다. 들어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저만 그레이롭 토박이에요. 이런 건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피터한테 일어난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이요. 찰리가 속삭이듯 마무리했다. 그레이엄이 신음했다. 오늘 다들 날 미치게 하네. 월요일이야, 사람들아. 한 주 첫날부터 벌써 게을러지네. 그의 최애 버즈워드였다. 스웨덴 프로젝트 정리할 시간이 사흘밖에 안 남았어. 우린 이미 스케줄에 뒤처졌어. 여기 서서 피터가 비 맞는 거 보고 서로 유령 이야기할 시간 없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검지를 흔들었다. 됐어. 내가 직접 나가서 말해줄게. 그러면 너희들도 근무 시간에 장난치는 걸 멈출 거야. 그레이엄, 하지 마세요. 찰리가 경고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는 우리 상사를 따라 사무실로 가서 그가 우비를 입는 동안 간절히 애원했다. 후드 올리세요. 찰리는 그 바보가 말을 안 들을 걸 받아들이고 있었다. 거의 기도하듯 손을 모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그레이엄에게 말했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마시지 마세요, 선생님. 비를 마실 계획은 없어, 찰리. 그레이엄이 웃으며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딘 소리가 났다. 자, 이제 모두 책상에 앉아서 다음 30분은 일해. 그러고 나면 다 집에 가서 이 엄청나게 흥미로운 비를 원하는 만큼 감상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자. 알았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상사가 들어가자 그는 돌아서서 문이 닫히기 전에 무력하게 서 있는 찰리를 노려봤다. 책상으로 돌아가, 찰리. 안 그러면 징계 기록 남길 거야. 맙소사, 저 사람 진짜 싫어. 문이 닫히자 사라가 속삭였다. 화장실 가서 오줌 좀 싸야겠어. 돌아오면 알려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찰리가 다시 내 옆 창가에 서서 아래 피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게 젖은 남자.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나는 그가 검은색 자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진정해. 나는 생각했다. 이건 이상현상이야. 설명이 있을 거야. 찰리와 다른 포박이들이 20년 전, 그전 20년 전 일을 설명 못했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무 순진했고, 이 검은 활과 검은 비가 그레이롭에 가져올 진짜 공포에 대해 너무 순진했다. 결국 찰리는 20년 전 그와 친구들, 그리고 제때 도망치지 못한 다른 불쌍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곧 직접 알게 될 터였다. 저기 저 바보 봐. 해리가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후드 우비 입은 상사가 검은 빗속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검은 슬러시로 뒤덮인 주차장을 힘겹게 걸었다. 가까이에서 이 모든 기이함을 본 그레이엄이 마침내 이게 다 진짜라는 걸, 마을 위에 진조처럼 들이운 검은 아치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까 궁금했다. 그의 똑똑한 구두가 밀고 나가는 검은 덩어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그건 전형적인 강수량으로는 너무 짙었고 자연적인 건 전혀 없었다. 나는 여전히 자연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고집했지만 아직 그 혼돈에서 알아내지 못한 설명 하나만 있을 뿐이라고 믿었다. 혼돈. 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단어. 찰리를 제외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완고하고 단순한 상사에게. 그레이엄은 밤의 어둠과 검은 활의 허리 속으로 어린 양처럼 도살대러 걸어갔다. 피터에게 다가가 뭐라고 소리쳤다. 유리 한 장과 변하는 세계의 공포 사이에서 거리가 멀어 정확한 단어는 들리지 않았다. 물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엉덩이 들고 안으로 들어와서 일 시작해, 피터. 아니면 일 샤마링 하는 거야? 해고야, 게으름뱅이. 하지만 우리는 피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검은 비가 뒤집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불경한 깊고 큰 소리로 울렸다. 내가 첫 30년 동안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현실의 법칙을 거스리는 듯했다. 그레이엄, 이 벌레야. 이 쥐새끼야. 피터는 그 이상 말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가 왜 우리 상사가 방금 한 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설명할 추가 단어도 없었다. 물론 나와 옆에 있던 찰리와 다른 동료들은 이 분노 폭발이 방금 그레이엄이 한 말 때문만은 아니라고 가정했다. 피터가 고용된 몇 년 동안 그레이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핵심에 깊이 타오르는 원한을 가진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빴다. 피터의 말투와 악의에는 원시적인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느낌만 있었다. 우리 세계 너머에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느낌. 피터를 근본적으로 바꿔 그의 가장 낮은 본능 아래로 떨어뜨린 무언가. 그리고 이 믿음은 곧 일어난 일로 입증되었다. 피터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레이엄처럼 검은 속을 질질 끌지 않았다. 그는 엄청난 속도와 힘과 목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팔다리가 잘못됐다는 걸, 움직임이 잘못됐다는 걸, 물리적 존재 자체가 어긋났다는 걸 깨달았다. 초인진적인 힘으로 예전엔 온순하고 마른 체격이었던 남자가 그레이엄의 덩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체격이었던 그가 우리 상사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너무 길고 너무 강한 팔에 올려놓았다. 해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다른 동료 릴리가 그를 잡아줘서 등을 부딪히는 건 피했다.
그는 다음에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해 다행이었다. 불가능과 공포와 초자연의 행위로 나는 마침내 모든 것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포기했다. 적절한 당국이 이 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때쯤 드러날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아직도 그게 사실이길 바란다. 왜냐하면 다음에 내가 목격한 건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터의 머리가 멀리서 타원형 정처럼 보이던 것이 열렸다. 달걀이 가로로 쪼개진 것처럼 다른 표현을 모르겠다. 피터 머리 위쪽 절반이 뒤로 벗겨지며 두 세트의 사나운 송곳니가 드러났다. 주차장 희미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도 반짝였다. 가로등은 위 아치에서 떨어진 검은 슬러시로 거의 완전히 덮여 있었다. 그 송곳니는 너무 커서 수백 야드 떨어진 우리에게도 뚜렷했다. 그리고 그 기괴한 이빨들이 한 짓이 가장 뚜렷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비의 사악한 굉음 너머로 그레이엄의 비명을 들었다. 그 비명이 즉시 끊어지는 걸 들었다. 그의 몸이 거꾸로 피터의 탐욕스러운 목구멍으로 삽질되듯 들어갔다. 그 송곳니의 심연으로 한때 피터였던 생물의 검은 속으로. 나는 그 사람이었던 것의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아마 그의 기억의 매열이나 어두운 면의 변이체가 괴물 같은 목소리로 비틀려 이 벌레야, 이 쥐새끼야 라고 외쳤을 뿐. 그게 전부였다. 피터가 우리 상사를 야만적이고 불경한 방식으로 삼키기 전에 한 말 전부였다. 그러고 나서 그 괴물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찰리와 다른 직원들과 나는 주차장을 향해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찰리의 동화가 진실이라는 사실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몰랐다.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그래야만 해. 나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그게 진실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유령과 괴물과 어둠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결국 실제할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턱과 내가 머릿속에 그린 쪼개진 달걀처럼 머리가 갈라진 이 야수는 늑대나 곰 같은 비슷한 사나운 이빨과 포식 본성을 가진 동물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그 동물들은 우리 세계의 존재였다. 이건 달랐다. 아마 어떤 세계의 것도 아닐지도. 지구 최고의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지도. 해리와 릴리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리며 마침내 창가로 돌아와 예전 피터였던 변형된 것을 봤다. 다행히 그들은 그 잔인한 광경을 놓쳤다. 뭐야? 해리가 시작했다. 그레이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찰리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쳐야 해. 그래, 릴리가 말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피터가 다시 움직이자 새로운 중얼거림이 일었다. 긴 팔다리와 갈라진 머리를 가진 검은 몸의 생물이 다시 큰 목적으로 움직였다. 차량 쪽도 마을 쪽도 밤속으로도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방향으로 직진했다. 건물 정문으로, 우리 쪽으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생물은 예전 지능의 절반밖에 안 남았을지도 모르고 1층 입구를 찢어발겼다. 아니면 너무 강하고 파괴에만 집중해서 유리 한 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안 돼. 찰리가 신음했다. 아래층에서 비명이 들렸다. 어떻게 해?
릴리가 약한 울음으로 물었다. 어디로 가? 어떻게 도망쳐? 그것뿐만이 아니야. 찰리가 속삭였다. 나는 그가 아래층 공포의 비명에 신음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적어도 그 비명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회사 건물 주차장 가장자리 먼 곳에서 본 무언가에 신음하고 있었다. 더 많은 괴물들. 피터처럼 검은 슬러시에 뒤덮여 인간 이하로 변한 더 많은 희생자들. 머리가 갈라져. 눈도 코도 인간적인 특징도 없이 길게 뻗은 송곳니만 위로 솟아있는 베누스 플라이트랩처럼 보였다. 물론 이 생물들은 너무 강하고 멈출 수 없어서 기다리며 매복할 필요가 없었다. 어떤 인간이나 동물도 그 초자연적인 턱에서 힘, 속도, 교활함으로 벗어날 수 없었다. 한 마리 피터만으로도 우리를 도망치거나 제압하기 벅찼는데 10여 마리의 감염된 마을 사람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우리 건물로 다가오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아마 희생자를 냄새 맡아 괴롭히러 온 걸지도, 피터가 텔레파시 링크로 소환한 걸지도,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그들이 지구적인 마음이 감지할 수 없는 바층의 현실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나는 몇 분, 아니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 끝에 처음으로 말할 힘을 냈다. 찰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어야 해. 7일. 내가 속삭였다. 7일 동안 지속된다고 했잖아. 찰리가 침에 삼켰다. 아래에서 비명이 계속 들렸다. 아직 1층에 있거나 2층으로 올라왔을지도 모른다.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감사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다.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그건 괴물이 아직 우리 아래 세 층의 동료들을 먹어치우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것이나 그것들이 지하와 1층, 2층을 다 먹어치우면 그때야 완전한 절망에 빠질 때였다. 휴게실. 찰리가 메인 오픈 플랜 작업 공간 모퉁이 방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자판기 세대에 음식과 물이 가득해. 거기 바리케이트 치고 기다리자. 좋아. 해리가 말했다. 나와 다른 동료 몇이 두려움 없는 지도자 찰리를 따라 휴게실로 향했다. 칠 일이 뭐야? 우리가 따라가며 릴리가 물었다. 응? 찰리가 휴게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7일?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마이클이 7일 동안 지속된다고 했고 미가 전에 일어났었다고 했잖아. 찰리는 문을 닫고 잠갔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이 지옥이 일주일 지속됐어. 왜 이 마을에 남아있었어? 릴리가 물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왜 누구라도 이 마을에 남아있겠어? 20년에 한 번뿐이야. 나머지 시간엔 그레이로비 유토피아잖아. 예수님. 해리가 속삭였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마을 밖에 있었던 거구나. 왜 직장도, 집도, 아내도 데리고 그냥 떠나지 않았어? 찰리의 아내 해리업. 나는 그녀를 생각조차 못했다. 친구를 위해 그녀가 안전하길 바랬다. 나는 그 순간 내 외로움에 감사했다.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한심해서 다행이었다. 내 가족은 그레이롭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안전했다. 내 유일한 친구는 지금 잠긴 휴게실에서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너희들은 이해 못해. 그레이롭은 특별해. 중독적이고 매혹적이야. 이 일자리, 내 집, 모든 게 완벽해. 그 대가는 20년마다 한 번 이거야. 그래서 남았어. 하지만 맙소사.
오늘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 올 거라는 걸 알았어. 우리한테 경고도 안 했어? 해리가 주먹을 꽉 쥐려는 듯 화를 내며 물었다. 우리 모두를 이 지옥에 빠뜨렸어. 너는 알았잖아. 그의 분노가 피어올랐고 전염됐다. 다른 동료들도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검은 비가 혈관을 타고 흐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괴물 같은 인간이 될 위험이 있었다. 송곳니나 초능력은 없어도 쏟아낼 독설과 입힐 피해는 충분했다. 우리는 긴장을 풀어야 했다. 그가 말한 걸 믿었겠어? 내가 물었다. 찰리가 몇 년 전에 나한테 말해줬을 때 나는 그의 얼굴에 대고 웃었어. 검은 무지개가 저주받은 비로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이야기. 지어낸 것 같았어. 잠자리 파티에서 친구들한테 할 법한 유령 이야기 같았어. 솔직히 말해봐. 지역 주민들이 검은 활이라고 부르는 걸 알았다면 너희 중 누가 진짜 믿었겠어? 몇몇 동료들이 양심에 찔린 듯 서로 눈치를 봤다. 내 긴장 완화 전술에 동조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달랐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격노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무서웠다. 그리고 그 공포에 누군가나 무언가를 탓하고 싶었다. 자신보다 큰 상황을 통제하고 싶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게 가장 쉬웠다. 주차장에서 본 초자연 괴물이 아니라 해리는 찰리를 적으로 선택했다. 여기서 7을 버틸 수 없어. 나는 테이블과 주방 카운터와 자판기로 가득한 방에 있는 12명의 동료들을 둘러보며 깨달았다. 우리는 7을 버틸 자원은 모두 있었다. 하지만 찰리가 강구한 요소가 있었다. 인간 요소. 일주일 동안 우리만의 새장 속에 갇혀있는 것. 12명의 새장. 그건 가장 냉정하고 온화한 사람도 공포나 분노의 광란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살아! 릴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방 안에 고조되는 긴장에서 모두의 주의를 돌렸다. 적어도 내 발밑에서 점점 커지는 비명소리에서 주의를 돌렸다. 몇 분 전 새로운 쿵쾅거림과 부서지는 소리가 있었다. 아마 괴물들이 1층에 들어온 거겠지. 하지만 피터가 1층에 도달한 것 같았고 운이 나쁘면 2층까지 갔을지도. 잠깐, 사라 어디 있어? 해리가 물었다. 화장실. 내가 우울하게 말했다. 아, 이제 나왔어야 하는데. 릴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면 비명소리에라도 나왔어야지. 무서워서 거기 숨어있는 걸지도 몰라. 데려와야 해. 누가 휴게실이 화장실보다 안전하다고 장담해? 해리가 물었다. 나는 파커가 그레이엄한테 한 걸 보진 못했지만 아래에서 피를 얼게 하는 비명이 들리자 그는 몸을 움츠렸다. 아래에서 뭐 하는지 들려. 저건 강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해. 이 문도 화장실 문처럼 쉽게 부술 거야. 방을 강화해야 해. 찰리가 테이블을 밀기 시작했다. 로버트라는 동료가 도왔다. 아니, 사라를 데려오기 전까진 안 돼. 릴리, 저것들이 몇 분, 몇 초 안에 올 거야. 해리가 그녀가 문을 여는 동안 애원했다. 여기 앉아서 그녀를 저 밖에 두고 있을 순 없어. 릴리가 복도로 나갔다. 해리가 투덜거렸다. 좋아, 너랑 같이 갈게. 나도 갈게.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걸 후회했다. 사실 누군가 내 몸을 조종해서 대신 말한 것 같았다.
찰리는 내가 미쳤다는 듯 나를 봤고 내가 나갈 때 매우 엄한 경고를 했다. 60초야. 비명이 더 커졌다. 확실히 2층 동료들이 사지가 찢기는 비명이었다. 60초 안에 돌아와. 그때 문 바리케이트 칠 거야. 나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이며 해리를 따라 복도로 달렸다. 너한테도 화나 떠는 거 생각하지 마. 내 동료가 화장실로 서두르며 말했다. 너와 찰리, 둘 다 우리한테 이 비밀을 숨겼어. 너희 변태들은 이 불경한 마을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 하지만 우리를 너희랑 같이 이 지옥 구덩이에서 죽게 만들다니. 정말 끔찍해, 친구. 너희를 위해 지옥에 특별한 자리가 준비돼 있어. 약속하지? 닥쳐. 내가 말했다. 너도 그의 말 한마디도 안 믿었을 거잖아. 말했듯이 나도 안 믿었어. 아무리 부정하고 탓해도. 그리고 해리가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팔꿈치로 내 목을 조르며 벽에 고정시켰다. 이 정도야, 마이클. 이 정도. 날 더 밀지 마. 나는 그를 밀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시 손대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자, 이제 사라 찾자. 나는 해리가 폭발해서 주먹을 날리고 사무실에서 바보 같은 학생처럼 싸울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분노를 얇게 가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은 이미 찰리가 준 60초 대부분을 낭비한 채 화장실로 사둘렀다. 테리가 앞장서서 여자 화장실 문을 열었다. 사라! 그가 불렀다. 릴리! 둘 다 메인 화장실 구역이 없었다. 세면대 위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게 내가 처음 알아챈 거였다. 소리. 꾸준한 물방울 소리. 두 번째로 알아챈 건 해리도 동시에 알아챈 듯 공포에 신음을 냈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었다. 검은 물. 나는 하늘에서 그레이로브로 쏟아지는 비를 생각했다.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는 저수지를 채우는 비를. 세면대에서 바닥을 가로질러 방 가장 안쪽 칸막이로 이어지는 검은 물방울 흔적을 생각했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해리. 내 동료가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속삭였다. 이제 가야 해. 휴게실로 돌아가. 그는 나를 무시했고 나는 소리쳤다. 해리, 사라, 가자. 그가 맹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는 눈멀거나 귀먹거나 벙어리가 아니었다. 그는 징후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다. 사라가 피터와 그 마을 사람들이 된 것과 똑같이 되었다는 영백한 진실을 무시하기로. 칸막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조심스럽게 밀린 문이었다. 사라? 내가 물었다. 릴리 어디 있어? 사라는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다. 찢기고 피투성이인 얼굴, 눈도 코도 모든 게 사라졌다. 그녀가 아직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 걸음밖에 못 가고 무릎이 무너지며 다리가 완전히 접히며 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더미가 되었다. 해리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약한 신음뿐이었다. 릴리! 해리가 불렀다. 칸막이 문이 열린 것만큼 조심스럽게 릴리의 다음 움직임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녀가 튀어나왔다. 피부가 검은 혈관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을 괴물로 만든 변신의 중간 단계에서 검은 슬러시에 천천히 먹히고 있었다. 해리가 비명을 질렀고 나도 그녀가 그를 향해 돌진을 붙잡자 비명을 질렀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변태 새끼야. 릴리가 목구멍 깊은 소리로 외치며 그를 세면대로 끌고 갔다.
우리 물 마시고 싶어? 그래? 네 물보다 더 달다고 생각해? 항상 날 원했잖아, 해리. 이제 날 가질 수 있어. 제발, 안 돼. 해리가 애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너무 느리고 너무 약하고 릴리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라 그녀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이 감염은 희생자의 일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걸. 그레이엄은 몇 년 동안 피터를 괴롭혔고 사소한 실수에도 잔소리하고 이유 없이 괴롭혔다. 당연히 그 남자는 결국 상사를 벌했다. 마찬가지로 릴리는 해리를 자신만의 특별한 고문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는 나보다 칸막이에 가까이 서 있었지만 내가 릴리의 칸막이로 용감하게 다가갔다 해도 그녀는 나를 지나쳐 해리를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에게는 그를 선택하는 게 더 의미 있었다. 그리고 그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검은 물을 마시는 동안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자 나는 비겁하게 말했다. 미안해, 해리. 정말 미안해. 나는 화장실에서 뒤로 물러났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찰리를 봤다. 지금이야, 마이클! 그가 소리쳤다. 계단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피터나 다른 감염자가 아래층 작업을 끝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에게 오고 있었다. 나는 복도를 달려갔고 찰리가 나를 휴게실로 밀어넣은 뒤 문을 닫고 잠갔다. 이건 부족해. 알아. 그러니까 가자. 나는 이미 다른 동료들의 도움으로 테이블을 앞으로 밀고 있었다. 릴리랑 해리는 어디 있어? 칼라라는 여자가 물었다. 그래, 사라 어디 있어? 로버트가 물었다. 나는 둘 다 대답하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다. 휴게실에 남은 10명 모두 테이블과 의자를 밀어 문을 막았다. 그러고 나서 하늘이 부서지는 듯한 울부짖음이 들렸다. 마르되 창문 없는 그 영역에 숨겨진 검은 아치 자체가 갈라져 우리 위 먼 차원의 미지의 공포를 드러내는 듯했다. 너희 다 어디 있어? 피터가 소리쳤다. 어디 있냐고. 이 빌어먹을 곳을 산산조각 낼 거야. 너희 모두 미워해. 미워해. 그러고 나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해리, 피어. 휴게실에 웅크린 동료들은 입을 틀어막고 흐느낌은 억눌렀다. 나는 잠긴 휴게실 문에 쌓인 테이블과 의자 더미를 바라봤다. 이건 부족해. 절대 버티지 못해. 저 괴물들이 힘을 합치면 저 나무를 쉽게 찢을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를 더 쉽게 찢을 거야. 그레이엄이 피터에게 전혀 저항이 안 됐듯이 차라리 우리 스스로 끝을 선택하는 게 나을지도. 여기서 스스로를 끝장낼 방법을 찾아 더 쉽고 덜 고통스러운 길을 택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저런 것들이 되지 않게. 나는 릴리가 해리의 머리를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검은 물을 마시게 했던 걸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목소리가 피터에게 돌아갔다. 휴게실에 숨어 있어, 겁쟁이들처럼. 찰리 먼저 먹고 싶어. 찰리를 나한테 줘. 나머진 너희가 먹어. 나한테 명령하지 마. 피터가 으르렁거렸다. 너희는 항상 나한테 명령했지. 작은 개처럼 부려먹었지. 이제 아냐. 이제 내가 먹어. 너희 모두를 먹어치울 거야. 닥쳐, 이 울보 새끼야. 해리가 으르렁거리며 대꾸했다. 그리고 저놈. 릴리가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못했지만 들었다. 아래층 다른 괴물들이 남은 이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아마도 먹어치우는 비명을 들었듯이. 곧 우리 3층에 합류할 괴물들. 운이 좋으면 2층을 건너뛰고 4층, 5층으로 올라가 다른 휴게실에 숨어있는 동료들을 괴롭힐지도. 아니면 정말 운이 좋으면 서로 찢어 밝힐지도. 나는 피터와 해리였던 괴물들이
서로 싸우며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주말이 끝나기 전에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헛된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휴게실의 10명 생존자는 적어도 피터와 해리가 사무실 물건들을 부수며 싸우는 동안 몇 분 더 살 수 있었다. 몇 분이라고 했지만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몇 초였을지도. 시간은 저 변형된 생물들만큼 뒤틀렸다. 물론 검은 활이 시간을 뒤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검은 활 주민들은 이 저주가 7일 지속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7시간일지도. 두 괴물이 복도에서 계속 싸우는 동안 나는 온갖 동화를 스스로에게 들려줬다. 그러고 나서 침묵이 왔고 릴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뭐해? 이제 승리한 듯한 해리가 으르렁거렸다. 이제 찰리와 마이클 차례야.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짓말쟁이들. 기다려. 찰리가 테이블과 의자를 끌어내기 시작하며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 좋아. 뭐 하는 거야? 로버트가 물었다. 나는 찰리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알았다. 내 친구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바리케이드를 밀어내고 문을 열었다. 해리, 이건 내 잘못이야. 마이클도 나머지도 아냐. 널 죽일 거야. 해리가 복도를 뛰어오며 소리쳤다. 나만. 찰리가 문 손잡이를 잡고 소리쳤다. 제발, 제발 나만. 나가줄게. 나머지는 살려줘. 마이클도 제발.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그렇게 잔인한 괴물들이 왜 그의 말을 들을까? 하지만 좋아, 너만. 릴리가 으르렁거렸다. 아마 그녀 안에 아직 인간적인 부분이 남아있었나 보다. 아직 진짜 릴리였을 때 자주 보이던 친절함에 붙잡힌 부분. 사라를 구하려고 먼저 나갔던 그 친절함. 하지만 해리와 내가 그녀에게 닿기 전에 화장실에서 그녀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괴물이 되어 사라의 끝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우리를 구하고 있었다. 이게 그녀의 구원인가? 그녀가 아직 안에 있는가? 좋아. 해리가 으르렁거렸다. 찰리만, 나머진 두고 갈게. 아마 그도 아직 안에 있었나 보다. 하지마. 칼라가 애원했다. 그래. 로버트가 밀려난 바리케이드를 보며 덧붙였다. 우리가 막을 수. 못 막아. 찰리가 문 손잡이를 내리며 끼어들었다. 너무 강해.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겁쟁이인 나로서 그에게 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흐느끼며 그를 말리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고개만 끄덕였다. 내 친구가 문을 열고 닫았다. 로버트가 달려가 문을 잠갔다. 칼라와 몇몇이 바리케이드를 다시 쌓았다. 무의미한 행동이었다. 우리 모두 알았듯이 괴물들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전망이었다. 최소한 방어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우리를 조금 낫게 만들었다. 빨리 죽여줘. 문 반대편에서 찰리가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 해리가 투덜거렸다. 그럴지도. 찰리, 죽고 싶어? 그건 너무 공평해. 너는 우리한테 공평하지 않았잖아. 검은 활에 대해 말 안 했지. 비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말 안 했지. 말했어. 내 친구가 울면서 말했다. 나는 문 반대편에 손을 대고 심하게 흐느꼈다. 말했잖아, 해리.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말했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면 너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그 무렵 위층에서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다른 괴물들이 우리 층을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 이미 피터, 해리, 릴리가 직원들을 고문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 걸지도. 찰리를 제외한 모두에게. 나는 죽을 거라 예상했다. 그도 죽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 해리가 뭘 계획하는지 알았다. 안 돼. 찰리가 울부짖었다. 휴게실에 남은 9명의 엔지니어들은 해리가 찰리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질려 흐느꼈다.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내 친구의 머리가 수도꼭지 아래로 밀려들고 검은 슬러시가 그의 입술 사이로 쏟아질 것이다. 그는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나 무언가가 하루를 구했다고. 하지만 행복한 동화는 없고 무서운 동화가 모두 진실이다. 이제 나는 그걸 안다. 우리는 자판기 냉장고의 음식과 물로 7일을 버텼다. 해리와 릴리와 찰리가 인간 이하가 되는 걸 7일 동안 들었다. 찰리는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감사했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끔찍한 것들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7일째 끝에 울부짖음이 왔다. 우리 건물에서, 마을 전체에서. 9명의 생존자가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검은 웅덩이들이 증발하고 있었다. 슬러시는 공기 중으로 떠올라 창틀 가장자리 틈새로 스며들어 하늘로 떠갔다. 마을 나머지 검은 슬러시처럼. 괴물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검은 것이 하늘에 닿자 그것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태양이 다시 그레이록을 비췄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날. 또 20년의 아름다운 날들.